순백의 실크와 정교한 레이스로 이루어진 드레스는 마치 서지안의 몸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완벽하게 그녀를 감쌌다. 청담동의 가장 프라이빗한 웨딩드레스 부티크 엘리제의 VIP 룸 중앙에 선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우아하게 드러난 쇄골 라인과 잘록하게 잡힌 허리선, 그리고 바닥으로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스커트 자락까지. 꿈꾸던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어머 지안 씨,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우세요. 제가 본 신부님 중에 단연 최고예요. 부티크의 원장이 진심 어린 감탄을 쏟아냈다. 지안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행복했다. 지난 5년 그녀의 청춘은 오직 한 사람 박민혁을 향해 있었다. 신진 건축가였던 그녀는 중소건설사를 운영하는 그의 잠재력을 보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그를 도왔다. 그녀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밤샘 노력 덕분에 그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작은 회사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오늘 그 5년간의 사랑과 헌신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날이었다. 민혁 씨도 보면 정말 좋아하겠죠. 지안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다. 약속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곧 그가 올 터였다. 그는 그녀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처음 보는 순간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달콤하게 내려앉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VIP 룸의 문이 열렸다. 민혁 씨, 지안은 활짝 웃으며 돌아섰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확인한 순간 어색하게 굳어버렸다. 그녀의 약혼자 박민혁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팔짱을 조심스럽게 끼고 있는 가녀리고 창백한 얼굴의 한 여자가 그의 곁에 서 있었다. 윤채린. 유학을 떠났던 그의 첫사랑. 며칠 전 귀국 파티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지안의 마음속에 작지만 날카로운 가시를 남겼던 바로 그 여자였다.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부티크의 원장과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다. 민혁은 지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갈등이 역력했다. 그를 대신해 입을 연 것은 채린이었다. 지안 씨, 드레스 정말 아름다워요. 천사 같아요.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여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연민을 담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숨길 수 없는 승리자의 미소가 번뜩이고 있었다. 정말 미안해요. 민혁 씨. 지안은 채린을 무시하고 민혁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줄래요? 그녀의 차분함에 민혁은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웨딩드레스를 입은 눈부신 약혼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지안아, 미안해. 우리 결혼 못하겠어. 그의 말은 사형 선고처럼 지안의 심장에 박혔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의 목소리만이 귓게 이명처럼 울렸다. 채린이가 돌아왔어. 난 아직 채린이를 잊지 못했어. 내 진짜 사랑은 채린이었어. 널 속여서 미안하다. 하지만 더 이상은 내 마음을 속이고 너와 결혼할 수는 없어. 그는 횡설수설 비겁한 변명들을 늘어놓았다. 5년간의 헌신 함께 나눈 약속 양가 부모님께 드렸던 맹세. 그 모든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단어 앞에서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지안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충격, 불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차갑고 텅 빈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는 제3자가 된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을 감싸고 있는
웨딩드레스를 내려다보았다. 행복의 상징이었던 이 순백의 드레스는 이제 그녀의 인생 최악의 굴욕을 증명하는 수의 쇼이처럼 느껴졌다. 알겠어요.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다.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텅 빈 목소리였다. 그녀는 몸을 돌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부티크 직원들을 향해 역시나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스갈 입게 도와주세요. 탈의실로 들어서는 그녀의 등 뒤로 민혁이 안도하는 한숨소리와 체린의 위선적인 흐느낌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지아는 기계적으로 드레스를 벗고 원래 입고 왔던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부티크를 나와 거리로 섰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회색빛 하늘에서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산이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빗물은 순식간에 그녀의 머리와 옷을 적셨지만 그녀는 차가움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이 이미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청담동의 화려한 쇼윈도 불빛들이 빗물과 눈물에 번져 기괴한 추상화처럼 보였다. 5년, 그녀의 20대 후반이 통째로 부정당했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재능, 그녀의 헌신. 그 모든 것이 가짜 사랑을 위한 대용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녀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 한 고급 호텔 앞에 멈춰 섰다. 호텔 입구의 캐노피 아래에는 검은색의 거대한 세단 한 대가 정차해 있었다. 바로 그 차 안에서 권희주는 자신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도련님, 이번에 만나실 분은 법무부 장관의 따님입니다.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교수입니다. 회장님께서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조수석에 앉은 중년의 마담뚜가 비단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설득하고 있었다. 권희주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SJ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다. 그의 할아버지 권 회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에게 정략결혼 상대를 들이밀고 있었다. 관심 없습니다. 이준의 목소리는 차 안에 따뜻한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차가웠다. 저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필요한 거지 인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도련님, 그만 돌아가 주시죠. 그리고 할아버지께 전하세요. 제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차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라도 쐬야 이 답답함이 좀 가실 것 같았다. 그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의 시야 안으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흠뻑 젖은 생쥐꼴을 한 여자. 값비싸 보이는 옷은 비에 젖어 몸에 엉겨붙어 있었고 마스카라가 번져 눈 밑에는 검은 눈물 자국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 서 있는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등은 굳건히 펴져 있었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 속에서 이주는 꺼지지 않은 마지막 불꽃 같은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코 부러지지는 않은 강인함.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아주 짧게 찰나의 순간 동안 마주쳤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불행을 구경하는 또 다른 세상의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었지만 결코 항복하지 않을 한 마리 고고한 새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예기치 않게 충돌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충돌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의 서막이었다. 권희준과의 짧은 마주침 후 서지아는 다시 비를 맞으며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목적지가 없었다. 몸은 차가운 비에 젖어 있었지만 머릿속은 배신감과 분노로 들끓어 차라리 뜨거웠다.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술이 필요했다. 모든 것을 잊게 해줄 독한 술이. 그녀의 시선이 한 호텔 건물 지하로 이어지는 작고 고급스러운 간판에 멎었다. 르누아르 르누아. 위스키와 시가 전문 바였다. 평소에 그녀라면 결코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았을 곳.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날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계단을 내려갔다. 무거운 원목문을 열자 바깥의 차가운 비바람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어두운 조명 아래 짙은 색의 가죽 소파와 원목 가구들이 중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공기 중에는 부드러운 재즈 선율과 함께 위스키의 깊은 향, 그리고 희미한 시가 향이 감돌았다. 바 안의 모든 사람들은 조용하고 품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물에 빠진 생쥐꼴로 문 앞에 서 있는 지안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무관심하게 각자의 잔으로 돌아갔다. 지안은 그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의 가장 구석진 자리로 걸어가 앉았다. 여기서 제일 독한 걸로 주세요. 바텐더는 그녀의 행사액을 한번 훑어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두꺼운 크리스털 잔에 호박색 액체를 따라주었다. 라프로익, 강렬한 피트 향으로 유명한 싱글 몰트 위스키였다. 지안은 잔을 들어 그대로 단숨에 반쯤 들이켰다. 타는 듯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취기는 오르지 않았다. 대신 지난 5년의 기억들이 불청객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박민혁에게 바쳤다. 건축가로서의 명성도 더 큰 회사로 갈 수 있는 기회도 모두 포기하고 그의 작은 회사를 키우는 데에만 매달렸다. 밤을 새워가며 도면을 그리고 까다로운 건축주들을 설득하고 현장의 인부들과 함께 먼지를 뒤집었었다. 그가 유능한 2세 경영인이라는 칭찬을 받을 때 그 성공의 기반에 자신의 피와 땀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나의 진짜 사랑은 체린이었어. 민혁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깊게 울렸다. 그렇다면 지난 5년은 무엇이었나? 자신의 헌신은 그의 진짜 사랑을 기다리는 동안에 잠시의 대용품에 불과했단 말인가? 억울함과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남은 술을 마저 털어놓고는 텅 빈 잔을 바텐더에게 내밀었다. 한 잔 더요. 한편 바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부수석에서 권위주는 이 모든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담 뚜를 돌려보낸 후 머리를 식히기 위해 이 바로 들어왔다. 그리고 조금 전 호텔 입구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여자를 다시 발견한 것이었다. 그의 눈에 그녀는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비련의 여주인공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술을 마시는 그녀의 모습은 처량하기보다는 오히려 도끼를 품은 쪽에 가까웠다. 바로 그때 지안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의 사업가풍 남자 2명이 그녀를 안주 삼아 노골적인 뒷담화를 시작했다. 쯧쯧 저 여자 꼴 좀 봐. 남자한테 차이기라도 했나 보네. 요즘 여자들은 저래서 안 돼. 사랑에 목숨 걸고 말이야. 그러니 남자들이 질려서 도망가지. 그들의 저급한 대화가 지안의 귀에 들렸다. 위스키와 분노로 예민해진 그녀의 신경이 그 말을 놓칠 리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자들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있지 않았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실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가시가 박혀 있었다. 여자의 상처가 2분께는 그저 값싼 술 한 주거리로밖에 보이지 않으시나 보죠. 남자들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방역에 당황했다. 뭐야 이 여자는? 아니면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조용히 무너져 내리지 않는 여자는 남자분들께는 일종의 위협으로 느껴지시는 건가요? 그녀의 지적인 조롱에 남자들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욕을 중얼거리며 서둘러 계산을 하고 발을 떠나버렸다. 권희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슬퍼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싸우고 있었다. 맹수처럼 상처 입었지만 더 사나워진 채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아이디어가 스쳤다.
그것은 대담하고 충동적이며 지극히 비이성적인 생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논리적인 해결책이기도 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없는 여자들과 끝없는 맞선을 봐야 하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라는 직함을 가진 방패가 필요했다. 사랑 따위는 믿지 않는 그에게 결혼은 비즈니스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있는 저 여자. 그녀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녀는 배신당했다. 가진 것이라고는 분노와 복수심뿐. 그런 그녀라면 자신과의 거래에 응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멍청한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SJ그룹의 안주인 역할을 수행할 만한 지성과 강단이 있었다. 권희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가 앉아있는 바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그녀의 옆 방금 전 남자들이 떠난 자리에 망설임 없이 앉았다. 지아는 갑자기 옆에 앉은 남자의 존재감에 놀라 고개를 돌렸다. 조금 전 호텔 입구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남자였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조각상처럼 차가운 얼굴,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검은 눈동자. 상황은 잘 들었어. 유감스럽군. 이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위스키 온도락의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지아는 경계심을 가득 담아 그를 쏘아보았다. 값싼 위로를 건네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저를 조롱하시려는 건가요? 둘 다 아니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비즈니스 제안을 하러 왔소. 비즈니스, 당신은 약혼자에게 버림받았지. 남은 것은 분노와 복수심뿐.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가족들의 성화에서 벗어나게 해줄 아내가 필요하고.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나와 결혼합시다. 지아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남자가 미쳤거나 아니면 자신이 술에 너무 취해 헛것을 듣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표정을 읽은 이주는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조건을 제시했다. 계약 결혼이요. 기간은 1년. 그동안 우리는 법적인 부부로서 내 가족들에게 완벽한 쇼를 보여주는 거요. 물론 사적인 생활은 서로 전혀 간섭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제안을 덧붙였다. 그 대가로 나는 당신에게 SJ그룹의 막강한 재력과 자원을 제공하겠소. 내 이름을 당신의 배경으로 만들어주지. 내 이름만 있다면 당신을 버린 그 남자와 그의 새로운 여자가 평생을 후회하며 당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쯤은 아주 쉬운 일이 될 거요. 그의 마지막 말은 지안의 마음 가장 깊은 곳 복수심으로 들끓고 있던 바로 그곳을 정확하게 찔렀다. 충격적인 제안이 바의 소란 속에서 그녀와 그 두 사람만의 섬을 만들었다. 지안은 눈앞에 이 차갑고 잘생겼으며 아마도 미쳤을지 모르는 남자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터무니없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옥의 문턱에 서 있는 그녀에게 내려온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녀의 힘을 되찾고 빼앗긴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지아는 손에 들린 호박색 위스키가 담긴 잔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권희준의 얼음처럼 차가운 결의가 담긴 눈을 마주보았다. 그녀의 인생을 건 가장 큰 도박의 순간이었다. 서지안의 마음속에서 짧지만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쳤다. 상처 입은 자존심 짓밟힌 5년의 세월에 대한 분노,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막한 절망.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권희준의 제안은 마치 폭풍의 눈처럼 위험하지만 고요한 중심을 형성하고 있었다. 미친 짓이었다. 생면부지의 남자와 그것도 계약으로 결혼을 하다니.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은 이미 박민혁의 배신으로 산산조각 난 후였다.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과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지독한 오기뿐이었다. 복수. 그가 말한 달콤한 단어.
박민혁과 윤채린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평생을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남자의 손을 잡고 그들이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할 곳으로 올라가 그들을 내려다볼 것인가? 선택은 명확했다. 좋아요. 위스키에 젖은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단단했다. 그 결혼하죠. 권희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흥미롭다는 듯이 빛났다. 그는 마치 예상했던 답을 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내일 아침 9시 김 비서가 데리러 갈 거요. 신분증만 챙겨서 나오도록.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빠져나갔다. 지아는 홀로 남아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금박의 명함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SJ그룹 부회장 권희준. 그녀는 방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남자와 자신의 영혼을 건 거래를 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지독한 숙취와 함께 잠에서 깼다. 어젯밤의 일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놓인 권희준의 명함은 그것이 냉혹한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정확히 아침 9시 그녀의 오피스텔 앞으로 약속된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김 비서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그녀에게 인사하고 차 문을 열어주었다. 차 안에는 어젯밤에 그 남자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채 앉아 있었다. 늦지 않았군. 그가 말했다. 지아는 아무 대답 없이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차는 강남구청을 향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구청의 혼인신고 창구는 한산했다. 담당 직원은 눈앞에 선 비현실적인 두 남녀를 보고 잠시 넋을 잃었다. 완벽한 수트 차림의 남자와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여자. 두 사람은 한마디의 대화도 없이 기계적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나란히 도장을 찍었다. 권희준 씨, 서지한 씨. 2025년 10월 28일부로 두 분은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직원의 기계적인 축하 인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지아는 자신의 이름 옆에 이제는 법적인 남편이 된 남자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불과 24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인생이란 이토록 예측 불가능하고 잔인한 것이었다. 그들이 구청을 빠져나오자마자 SJ그룹의 홍보팀을 통해 짧지만 강력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SJ그룹, 권희준 부회장, 건축가 서지한 씨와 백년가약. 양가 합의에 조용히 혼인신고 마쳐 이 소식은 재계와 언론계를 동시에 발칵 뒤집어 놓았다. 같은 시각 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윤채린과 함께 달콤한 아침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지안과의 파혼으로 인한 약간의 껄끄러움은 있었지만 마침내 진짜 사랑을 되찾았다는 해방감에 젖어 있었다. 민혁 씨,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거지? 채린이 그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다. 당연하지. 민혁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지안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그 애도 곧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비서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속보가 떴는데 서지한 씨가 지안이가 민혁이 짜증스럽게 물었다. 어디 가서 술이라도 마시고 행패라도 부렸나? 아닙니다. 서지한 씨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민혁과 채린이 동시에 소리쳤다. 민혁은 실소를 터뜨렸다. 결혼 누구랑 파혼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여자가 자포자기해서 아무나 붙잡고 결혼이라도 했다는 건가 정말 비참하군. 채린의 입에도 안도와 경멸이 섞인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지안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행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서가 내민 태블릿 화면을 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화면에는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듯한 권희준과 서지안의 사진 SJ그룹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이었다.
과 함께 그들의 결혼 소식을 알리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떠 있었다. 권희준 SJ그룹의 그 권희준이라고 민혁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가 잘못 본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지안이가 왜 저 사람과 그의 경멸은 순식간에 혼란과 이해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그가 버린 여자가 그가 감히 명함도 내밀지 못할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계 입성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에 거대한 망치를 휘두른 것 같았다. 그들의 충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집으로 가지. 차 안에서 이준이 지안에게 말했다. 할아버지를 뵈러. 권희준의 집은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거대한 한옥 저택이었다. 낙선제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은 돈만으로는 가질 수 없는 역사와 권위가 서려 있는 공간이었다. 지아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SJ그룹의 창업주 권태룡 회장과 마주 앉았다. 권 회장은 80대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 시절의 날카로움을 조금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는 손주 며느리가 된 지안을 마치 값비싼 골동품을 감정하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래서 네가 내 하나뿐인 손자를 하룻밤 만에 홀린 그 여우란 말이냐. 노 회장의 첫마디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런 거창한 사람은 아닙니다, 회장님. 지안이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뭐냐? 돈이냐, 권력이냐? 네가 이놈에게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는 말이다. 제가 원하는 것은 회장님의 손자분께서 이미 저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권 회장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그게 무엇이더냐?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안이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저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회장님의 손자 며느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이나 연민 같은 불확실한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가식이나 변명이 없었다. 오히려 너무나도 솔직하고 당당해서 듣는 사람이 무안해질 정도였다. 그녀는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인정했고 그것을 거래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권 회장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인간 군상을 겪어왔다. 그의 앞에서 돈과 권력을 탐내지 않는 척 위선을 떠는 인간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 하지만 이 어린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비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재미있는 아이로구나. 마침내 노 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의 것이었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이 결혼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간파했지만 동시에 이 당돌한 손주 며느리에게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었다. 네 놈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다. 권 회장은 이준을 향해 말했다. 네가 벌인 일이니 네가 책임져라.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먹칠을 하게 놔두지 마라. 그것은 암묵적인 그리고 지극히 조건적인 허락이었다. 저택을 빠져나오는 길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지아는 방금 전 거대한 사자의 굴에 들어갔다 나온 듯한 긴장감에 마른 입을 축였다. yar했소. 이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건넨 첫 번째 칭찬이었다. 지아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이 위험한 세상에서의 첫 번째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공식적으로 권희준의 아내 SJ그룹의 안주인이 되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린 것이었다. 서지안이 권희준의 아내가 된 지 몇 주가 흘렀다. 세상은 그들의 갑작스러운 결혼에 대한 가십으로 떠들썩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지안의 삶은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한 바다 같았다. 권희준과의 결혼 생활은 철저히 계약에 기반했다. 그들은 SJ그룹의 후계자 부부로서
공식적인 행사에 함께 참석했고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파트너의 모습을 연기했다. 하지만 낙선제 안의 거대한 별채에서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사는 두 명의 이방인일 뿐이었다. 한편 그녀가 떠나온 세상에서는 뒤늦은 폭풍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재무이사가 내민 보고서를 책상에 내리치며 소리쳤다. 그의 회사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이던 판교 신도시 주상복합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사였던 블루 스톤 캐피탈이 바로 어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투자 철회를 통보해 온 것이었다. 이유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몇 년간 공들여온 프로젝트인데 이제 와서 사업성 재검토라니. 민혁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당장 다음 주까지 지급해야 할 토지 장음과 공사 대금만 수백억 원이었다. 블루스톤의 투자가 없으면 회사는 곧바로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될 터였다. 대표님, 아무래도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블루스톤 측의 태도가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마치 위에서 내려온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윗선이라니 누가... 민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의 남자 권희준. 하지만 그는 애써 그 불안한 상상을 지워버렸다. 설마... 아니야. 지안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권희준이 이런 작은 회사 따위에 신경 쓸 이유도 없고. 그는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윤채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그가 좋아하는 커피가 들려 있었다. 민혁 씨, 너무 힘들어 보여서.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채린아. 괜찮아. 민혁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그냥 회사에 작은 문제가 생겼을 뿐이야.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도울 일은 없을까?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려볼까? 그녀의 위로는 다정했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안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녀는 아마 밤을 새워서라도 대한투자사를 찾아내고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제안서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 무심코 떠오른 지안의 모습에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아니, 괜찮아.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그는 채린을 안심시키고 화제를 돌렸다. 오늘 저녁에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주최하는 갈라 파티가 있는데 같이 가자.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야. 새로운 투자자를 찾을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몰라. 정말 와, 신난다. 채린의 얼굴이 금세 환하게 밝아졌다. 그녀는 회사의 위기보다는 화려한 파티에 민혁의 파트너로 참석하여 자신들의 진짜 사랑을 과시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날 저녁 갈라가 열리는 신라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건축계와 재계의 거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혁과 채린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인맥을 쌓기 위해 사람들 사이를 오갔다. 채린은 우아한 블랙드레스를 입고 민혁의 팔짱을 낀 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이 사교계의 새로운 안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 박 대표, 요즘 회사가 어렵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 아닙니다, 회장님. 그저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회사의 위기를 감추고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이미 소문은 파다하게 퍼진 뒤였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잦아들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 한쪽으로 쏠렸다. 연 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한 쌍의 남녀가 들어서고 있었다. 권희준, 그리고 서지안이었다. 박민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서지안. 그가 알던 서지안이 아니었다.
그녀는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듯한 짙은 에메랄드빛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어깨를 시원하게 드러낸 디자인은 그녀의 우아한 목선과 쇄골을 강조했고,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계산된 메이크업과 업스타일 헤어는 그녀를 마치 여신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를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녀의 외모가 아니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였다. 더 이상 그의 그늘 아래서 묵묵히 그를 보조하던 조용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중심에 선 사람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압도적인 자신감과 기품을 발산하고 있었다. 권희주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그의 한 손은 자연스럽게 지안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그는 가끔 그녀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며 희미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한 서로를 존중하는 파워 커플의 모습이었다. 민혁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불과 몇 주 전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자신에게 버림받았던 여자. 술에 취해 아무나 붙잡고 결혼했을 거라고 비웃었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이 평생을 바쳐도 오르지 못할 세상의 정점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경멸과 분노가 있던 자리에 처음으로 시커먼 후회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어머, 꼴 좀 봐. 저게 정말 지안 씨 맞아. 옆에 서 있던 체린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지안의 변한 모습에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다. 운명은 잔인했다. 두 커플은 연회장 중앙에서 피할 수 없이 마주치게 되었다. 체린은 애써 가장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먼저 아는 척을 했다. 그녀의 공격은 교묘하고 날카로웠다. 지안 씨, 정말 오랜만이네. 축하해. 정말 행복해 보인다. 상처를 아주 빨리 극복했나 봐. 그 말 속에는 너의 결혼은 사랑 없는 거래일 뿐이고 너는 상처를 감추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뿐이라는 악의적인 암시가 담겨 있었다. 지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를 대신해 대답한 것은 권희준이었다. 그는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체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동토에서 불어오는 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내 아내의 행복은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오. 그는 시선을 민혁에게로 돌렸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 문제에 신경 쓰기보다는 망해가는 당신 회사나 걱정하는 게 어때? 그의 말은 공개적인 사형 선고였다. 그의 말 한마디에 주변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던 모든 재계 인사들의 눈빛이 변했다. 권희준이 직접 망해가는 회사라고 언급한 곳에 감히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였다. 민혁과 체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권희준은 그들에게 눈길 한 번 더 주지 않고 지안의 허리를 감싼 채 우아하게 그들 옆을 지나쳐 갔다. 민혁은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연회장 건너편에서 지안은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기업 총수들과 어울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원래부터 그곳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그 자리에 녹아들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씨앗 같았던 후회가 이제는 굴욕과 질투라는 양분을 받아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의 복수는 그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건축가협회 갈래서의 굴욕적인 만남 이후 박민혁의 세상은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권희준이 대놓고 망해가는 회사라고 언급한 이상 그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투자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사채 시장까지 기웃거리며 필사적으로 자금을 구하려 애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회사는 말 그대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 줄기 빛처럼 혹은 마지막 동아줄처럼 거대한 뉴스가 터져 나왔다. SJ그룹, 서울 도심의 복합문화 랜드마크 더 스카이 아크, 더 스카이 아크.
건설 발표 총, 사업비 2조 원 규모, 세계적인 건축가 대상, 설계 공모전 개최. 뉴스 헤드라인을 본 순간 박민혁의 눈이 번쩍 뜨였다. 더 스카이아크, 미술관과 콘서트홀, 그리고 공중정원이 결합된 미래형 복합 문화 공간. 이것은 단순히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21세기 서울을 상징할 기념비를 만드는 한 건축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세기의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박민혁에게 그것은 마지막 기회였다. 이 프로젝트만 따낼 수 있다면 회사의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단숨에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권희준에게 당했던 굴욕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우리 회사의 모든 명운을 이 프로젝트에 건다. 민혁은 결연한 표정으로 직원들 앞에서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거짓된 자신감이 넘쳤다. 밤을 새워서라도 최고의 디자인을 만들어내. 반드시 우리가 따내야만 해. 하지만 그의 열정과는 달리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다. 디자인팀은 이미 며칠째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민혁이 제안을 대신해 거액을 주고 스카우트에 온 스타 디자이너는 이름값과는 달리 평범하고 상상력 없는 디자인들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이게 최선입니까? 민혁이 신경질적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이런 진부한 디자인으로 SJ그룹의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팀원들은 고개를 숙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다. 회사의 진짜 스타는, 창의적인 영혼은 바로 서지안이었음을. 그녀가 떠난 지금 회사는 껍데기만 남은 유령선과 같았다. 민혁의 머릿속에도 끊임없이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지안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녀는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에서도 모두를 놀라게 하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곤 했다. 그는 지독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그가 성공적인 경영인으로 칭송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그녀의 천재적인 재능 덕분이었다. 그가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서지안은 새로운 현실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낙선제의 넓은 별채, 그녀에게 주어진 공간의 한쪽 구석에 그녀는 작은 개인 작업실을 꾸몄다. SJ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역할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건축가 서지안으로서의 정체성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해 다시 설계 도면을 펼쳤다.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날 저녁 권희준은 다음날 있을 자선 행사의 파트너로서 그녀와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평소와는 달리 직접 그녀의 별채를 찾았다. 그는 노크도 없이 조용히 서재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멈춰 섰다. 서재 안의 풍경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커다란 테이블 위에는 수십 장의 스케치와 설계 도면, 그리고 작은 건축 모형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지안이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차단된 사람처럼 오직 자신의 작업에만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 연필을 쥔 그녀의 눈은 그가 지금껏 보았던 그 어떤 보석보다도 총명하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열정을 목격했다. 파티장의 화려한 드레스도 회장 앞에서의 당당함도 아닌 자신의 꿈에 몰두한 건축가 서지안의 모습. 그의 시선이 테이블 한쪽에 무심하게 펼쳐져 있는 두꺼운 포트폴리오에 멎었다. 호기심.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가 포트폴리오를 집어들었다. 그가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놀라움은 경탄으로 인해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포트폴리오 안에는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작업했던 프로젝트들이 담겨 있었다. 그중에는 박민혁의 회사를 업계의 반석 위에 올려놓았던 대한민국 건축대상을 수상했던 바로 그 더 포레스트. 빌딩의 초기 컨셉 스케치와
설계 도면도 포함되어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박민혁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던 바로 그 작품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권희주는 이제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서지아는 단순히 박민혁의 약혼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성공 뒤에 숨겨진 유령 디자이너이자 그의 회사를 지탱해온 진짜 기둥이었다. 박민혁은 단순히 사랑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근간을 자신의 손으로 내팽개친 것이었다. 그는 그녀가 겪었을 부당함에 분노했고 동시에 그녀의 엄청난 재능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이준의 낮은 목소리에 지아는 화들짝 놀라 작업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자존심이자 상처의 기록이었다. 박민혁의 회사가 상을 받았던 그 디자인들, 당신 작품이었군. 그의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지아는 처음에는 당황하여 변명하려 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 속에서 어떤 비난이나 동정이 아닌 순수한 존경심을 발견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를 사랑했기에, 그의 성공을 돕고 싶었기에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에 대해 그들의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어떤 긴 시간보다도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냈다. 그는 이제 그녀를 계약 파트너가 아닌 상처 입었지만 위대한 재능을 가진 한 명의 동료로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라는 차가운 벽을 넘어선 진정한 이해와 존중의 다리가 놓이고 있었다. 그날 밤늦게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권희주는 책상 위에 놓인 더 스카이 아크 프로젝트의 기본 계획안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조금 전 보았던 지안의 포트폴리오를 떠올렸다. 그의 입가에 서늘하고도 전략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마침내 찾아낸 것이었다. 서울의 가장 위대한 랜드마크를 건설할 수 있는 열쇠를. 그리고 동시에 박민혁이라는 어리석은 남자에게 가장 완벽하고도 파괴적인 복수를 선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그 무기의 이름은 서지안이었다. 다음 날 아침 권희주는 서지안을 SJ그룹 본사 최상층 그의 개인 집무실로 불렀다. 그곳은 회사의 그 어떤 공간보다도 미니멀하고 권력의 정점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어젯밤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밤새 생각했소. 이준은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등을 돌린 채 말했다. 결론은 하나였지. 당신 같은 천재를 그저 내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겨두는 것은 SJ그룹에게도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엄청난 낭비라는 것. 그는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업가의 냉철한 계산과 그녀의 재능에 대한 순수한 경탄이 뒤섞여 있었다. SJ그룹의 더 스카이 아크 프로젝트, 당신도 들었겠지? 지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 외부 공모전이 진행 중이지만 나는 그들의 결과물에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완벽함을 원하오. 서울의 역사를 새로 쓸 살아있는 건축물을 원해.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당신뿐이라는 확신이 들었어. 그는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그룹 내부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 디자인팀을 하나 만들었어. 코드네임은 프로젝트 피닉스, 프로젝트 피닉스. SJ건설의 최고 엔지니어들과 그룹이 지원할 수 있는 무제한의 예산, 그리고 완벽한 창작의 자유.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 팀을 이끌어 주시오, 서지안 씨. 지안은 숨을 삼켰다. 이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 명의 건축객에 주어질 수 있는 꿈의 무대 그 자체였다. 만약 제 디자인이 공모전의 당선작보다 뛰어나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공모전 결과는 무효가 되는 거요. 이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나는 최고의 결과물을 선택할 뿐.
과정의 공정성 따위는 내게 중요하지 않소. 그의 말은 오만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강력한 신뢰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박민혁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았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파멸시켜야만 하는 전쟁에 뛰어드는 것이었다. 왜 저여야만 하죠? 지안이 물었다. 아까 말했을 텐데. 당신은 천재니까. 이주는 덧붙였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게도 필요한 무대일 거요. 당신의 이름을 되찾고 당신을 짓밟았던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무대. 이건 동정이 아니오. 철저한 비즈니스지. SJ그룹은 최고의 랜드마크를 얻고 당신은 최고의 명예를 얻는 것. 완벽한 윈윈 전략 아닌가. 그의 말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망설임을 꿰뚫었다. 이것은 복수 그 이상이었다. 이것은 건축가 서지안으로서의 자존심과 인생을 되찾는 싸움이었다.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하겠습니다. 지안의 눈빛이 결의로 단단해졌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서류상의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프로젝트 피닉스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SJ그룹 본사 한쪽에 마련된 비밀 스튜디오는 그들만의 작은 왕국이 되었다. 두 사람은 매일 밤늦게까지 함께 머물며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들의 시너지는 완벽했다. 지안의 대담하고 창의적인 비전은 이준의 날카로운 사업적 통찰력과 만나 더욱 정교하고 강력해졌다. 그들은 때로는 격렬하게 논쟁했고 때로는 서로의 아이디어에 감탄하며 밤을 새웠다. 지안은 더 이상 그에게서 차가운 재벌 후계자의 모습만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는 외롭지만 뛰어난 파트너의 모습을 발견했다. 이준 역시 계약으로 묶인 아내의 모습이 아닌 한 명의 프로페셔널로서의 서지안에게 깊이 매료되고 있었다. 디자인 컨셉을 설명할 때, 반짝이는 그녀의 눈 집중할 때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무는 작은 버릇, 그리고 피곤함 속에서도 결코 열정을 잃지 않는 그녀의 강인함.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조금씩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따뜻한 감정의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는 가끔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녀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거나 샌드위치를 챙겨주곤 했다. 그의 평소 성격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다. 그들의 계약 관계는 건축이라는 공동의 언어 속에서 서서히 진짜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편 박민혁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더 스카이아크. 공모전 1차 제출 마감일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그의 디자인팀은 여전히 질이 멸렬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독창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평범한 디자인 시안들만이 가득했다. 그는 미칠 것 같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지안이 과거에 작업했던 프로젝트 파일들을 뒤지며 그녀의 스타일을 흉내내보려 애썼다. 하지만 흉내는 흉내일 뿐 영혼 없는 모조품은 결코 진짜를 넘어설 수 없었다. 절박함 속에서 그는 결국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그가 세상에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번호를 눌렀다. 서지안의 번호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민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야. 민혁이야. 그의 목소리는 비굴할 정도로 기어들어 가고 있었다. 무슨 일이죠? 박민혁 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지안아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는 미리 준비한 사과부터 늘어놓았다. 부탁이 있어. 염치 없는 거 알지만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우리 회사 디자인 그냥 한번 봐주기만이라도 해줘. 내 조언 한마디가 절실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이 있잖아. 그는 그들의 과거에 그녀의 동정심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지아는 옆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준의 시선을 느꼈다. 이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당신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마침내 지안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박민혁 씨, 지금 저도 제 프로젝트 때문에 무척 바쁩니다. 그녀는 내 프로젝트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부디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녀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민혁은 뚜뚜하는 단절음이 울리는 휴대폰을 든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던 서지아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자신의 손으로 그녀를 죽여버렸다는 것을. 비밀 스튜디오 안지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자신의 도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괜찮아? 이준이 나직하게 물었다. 네.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녀의 맑고 단단한 눈빛을 보며 이준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감정의 이름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료애나 존경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지키고 싶다는, 그녀의 곁에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강렬한 소유욕이자 사랑의 시작이었다. 그들의 계약관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서지안의 단호한 거절은 박민혁에게 내리쳐진 마지막 사형 선고와 같았다. 그는 희망이 사라진 텅 빈 사무실에서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필사적으로 복기했다.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완벽하고 정교하게 누군가가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의심의 화살은 단 한 사람 권희준을 향했다. 하지만 그는 믿고 싶지 않았다. SJ그룹의 후계자가 자신 같은 작은 건설사 대표 따위를 파멸시키기 위해 직접 손을 쓴다고 그럴 이유가 없었다. 지안이 시켰을 리는 더더욱 만무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 이건 그냥 우연일 뿐이야.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하지만 의심은 한번 싹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그는 남은 인맥과 자금을 총동원하여 자신의 투자사였던 블루스톤 캐피탈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는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냈다. 블루스톤 캐피탈. 그곳은 독립적인 투자사가 아니었다. SJ그룹이 비자금 관리와 비밀 투자를 위해 해외에 설립한 위장 계열사, 즉 페이퍼 컴퍼니였다. 투자 철회는 사업성 재검토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권희준의 의지이자 명령이었던 것이다. 권희준, 서지안, 민혁은 보고서를 든 채 허탈하게 웃었다. 복수. 이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잔인하고도 우아한 복수극이었다. 그는 그들이 친 덫에 걸려든 한 마리 사냥감에 불과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던 분노가 이내 비굴한 공포로 변했다.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가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 그의 아버지의 회사, 그의 꿈. 그는 이성을 잃고 윤채린의 작업실로 달려갔다. 네오 때문이야.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채린에게 소리쳤다. 다 너 때문이라고. 네가 돌아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채린은 그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놀라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민혁 씨,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서지안이 권희준이랑 손잡고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하고 있어. 전부 내가 지안이를 버렸기 때문이잖아. 네가 나를 흔들었기 때문이잖아. 그는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고 있었다. 자신의 비겁한 선택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의 비난에 체린의 여린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뭐 이제 와서 내 탓을 하는 거야. 나를 선택한 건 당신이었어. 민혁 씨 서지안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건 당신이었다고. 이제 와서 회사가 좀 어려워지니까 그 모든 게 내 탓이라는 거야. 그럼 누구 탓인데? 당신 탓이지. 체린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 여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당신의 무능력 탓이잖아. 그들의 진짜 사랑은 냉혹한 현실의 압박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그 추악한 본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와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다. 민혁은 체린과의 말다툼 속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가 기댈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그의 성공을 만들어주었던, 그리고 이제 그의 파멸을 손에 쥔 여자. 서지안. 그는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자존심마저 내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지안이 낙선제의 별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는 몇 시간 동안 비에 젖은 개처럼 굳게 닫힌 저택의 문 앞에서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저녁 무렵 SJ그룹의 로고가 박힌 검은색 세단이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잠시 후 지안이 홀로 차에서 내려 정문 쪽으로 걸어 나왔다. 아마도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온 듯했다. 민혁은 바로 이때라고 생각하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안아. 지안은 갑자기 나타난 그의 모습에 놀라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저 귀찮은 불청객을 보는 듯한 차가운 무관심만이 담겨 있었다. 할 말이 있어요. 박민혁 씨, 지안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민혁은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버리고 그녀의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그의 무릎이 닿았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친 놈이었어. 체린이한테 잠시 눈이 멀어서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몰랐어. 제발 용서해줘 지안아. 그는 눈물을 흘리며 미리 준비해온 변명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을 체린의 탓으로 돌렸다. 그녀가 자신을 협박하고 유혹했으며 자신은 그저 약한 마음에 잠시 흔들렸을 뿐이라고. 그의 마음은 언제나 지안 그녀를 향해 있었다고. 우리가 함께 만든 회사잖아. 내 디자인으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회사라고.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수는 없잖아. 제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나를 도와줘. 권희준 부회장한테 네가 말 좀 잘해줘. 제발. 그는 그녀가 사랑했던 과거의 기억에, 그녀의 동정심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지안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남자를 아무 말 없이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녀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그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조차 없는 한심하고 나약한 패배자에 불과했다.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분노도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과거를 이제는 정말로 끝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문제는 윤채린 씨가 아니었어요. 박민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찔렀다. 문제는 언제나 당신이었어요. 당신의 나약함, 당신의 탐욕,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는 당신의 비겁함. 그녀는 체린을 악녀로 만들려는 그의 마지막 시도마저 가차없이 잘라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회사라고요. 그녀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아니요. 그건 내 디자인과 내 노력으로 만든 나의 회사였어요. 당신은 그저 내 재능 위에 올라타 단물을 빨아먹었을 뿐이죠. 당신은 나를 버린 그 순간 당신의 회사도 함께 버린 거예요. 그녀는 무릎 꿇은 그를 지나쳐 저택의 문을 향해 걸어갔다. 과거는 죽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죽인 거예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었다. 지안이 등을 돌리는 순간 저택의 문이 안에서 열렸다. 권희준이 마치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안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지안은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두 사람은 함께 안전한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굳게 닫히는 철문 너머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 홀로 남아 무너져 내리는 박민혁의 모습이 보였다. 과거는 그렇게 완벽하게 단절되었다. 서지아는 자신의 미래를 선택했다. 네오 스카이 아크, 더 스카이 아크. 설계 공모전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코엑스 오디토리움은 건축계의 올림픽 결승전 현장과도 같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들, 부동산 재벌정부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날카로운 눈의 기자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심사위원석에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해외 건축가들까지 자리를 빛내고 있었다. 이곳에서 결정될 디자인 하나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그리고 한 회사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게 될 터였다. 박민혁의 회사는 기적적으로 최종 결선에 진출한 5팀 중 하나였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는 지안에게 거절당한 후 그녀가 과거에 작업했던 컴퓨터 파일들을 뒤져 아직 발표되지 않았던 그녀의 아이디어들을 짜깁기하여 간신히 출품작을 만들어냈다. 다음은 JMP 건설의 박민혁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민혁은 초췌하지만 애써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며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의 등 뒤 스크린에 그가 회사의 명운을 걸고 내놓은 더 스카이 아크의 조감도가 떠올랐다. 디자인은 언뜻 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했다. 유선형의 타워 2개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며 중앙에서 만나는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디자인이었다. 하지만 건축을 조금이라도 아는 전문가들의 눈에는 그 디자인이 어딘가 모르게 기시감이 느껴졌다. 서지안 건축가가 과거에 보여주었던 디자인 언어들, 즉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유기적인 곡선과 빛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간 설계 방식이 곳곳에 녹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영혼 없는 모방에 불과했다. 그녀의 디자인이 가졌던 핵심적인 철학과 섬세한 디테일은 사라지고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흉내낸 껍데기만 남아있었다. 몇몇 노련한 건축가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대놓고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민혁은 준비한 대로 열정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공허했고 그의 설명은 디자인만큼이나 독창성이 부족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발표가 끝나고 의례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혁은 식은땀을 닦으며 간신히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예정된 5팀의 발표가 모두 끝났다. 이제 심사위원들의 최종 결정만이 남아있었다. 바로 그때 사회자가 예상치 못한 발표를 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SJ그룹의 권태룡 회장님께서 최종 심사에 앞서 그룹 내부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특별 제안을 하나 더 검토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다. SJ그룹의 비밀 프로젝트 피닉스 팀을 이끈 수석 건축가 서지안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서지안이라는 이름이 불리는 순간 무대 한편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박민혁의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눈이 공포와 불신으로 크게 뜨였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화려한 조명 속으로 서지안이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조금의 긴장감도 없는 완벽하게 무대를 장악한 프로의 모습이었다. 민혁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무대 위의 그녀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블루스톤 캐피탈의 투자 철회,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이것은 자신을 겨냥한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이었음을 지안은 심사위원들과 청중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 후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등 뒤 스크린에 완전히 새로운 더 스카이아크가 나타났다. 제가 제안하는 더 스카이아크는 단순히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땅과 하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하나의 거대한 숨쉬는 유기체입니다. 그녀의 디자인은 충격 그 자체였다. 민혁이 제안한 수직적인 타워와는 정반대로 그녀의 디자인은 수평적으로 펼쳐져 있었다. 마치 거대한 용이 땅에서 솟아나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형태였다. 건물의 외벽은 수천 개의 스마트 글라스 패널로 이루어져 날씨와 시간에 따라 투명도와 색이 변하며 스스로 빛을 조절했다. 건물 곳곳에는 계단식 논을 형상화한 공중 정원이 자리 잡고 있었고, 빗물을 정화하여 건물 전체에 생명수로 사용하는 최첨단 친환경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그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미학과 최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경이로운 걸작이었다. 지안의 발표는 완벽했다. 그녀는 단순히 건물의 외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선사하고 도시와 어떻게 호흡하게 될지에 대한 깊은 철학을 이야기했다. 객석과 심사위원석에서는 감탄의 탄성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건축계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박민혁이 제시했던 영혼 없는 모조품은 그녀의 압도적인 천재성 앞에서 초라한 낙서처럼 변해버렸다. 프레젠트 ATA온이 끝나고 장내는 잠시 동안의 정적 후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세계적인 건축가장 미셸 듀랑이 손을 들고 마이크를 잡았다. 서지안 건축가, 정말 경이로운 발표였습니다. 당신의 작품은 건축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대 옆에 서 있는 박민혁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박민혁 대표님, 저는 아까 당신의 발표를 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타워 중앙부 디자인이 몇 년 전 제가 스위스의 한 작은 공모전에 출품했다가 탈락했던 제 초기 스케치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더군요.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요. 그의 말에 장내의 모든 기자들의 눈이 번쩍 뜨였다. 표절 의혹. 그것은 건축객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순식간에 기자석에서 누군가 노트북으로 검색을 시작했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결과가 스크린에 올라왔다. 민혁이 거액을 주고 영입했던 스타 디자이너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해외에 알려지지 않은 건축가들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기사들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민혁은 이제 약혼녀의 재능을 착취한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의 작품까지 훔친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표절이 사실입니까, 박 대표님? 서지안 씨의 디자인을 도용한 것도 사실입니까? 그는 쏟아지는 질문 속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무대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세계적인 거장들의 찬사를 받으며 환하게 빛나고 있는 서지안이 서 있었다. 그 순간 민혁은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한 명의 여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 자신의 성공, 그리고 자신의 미래 그 자체를 버렸던 것이다. 객석 가장 앞줄에서 권희주는 무대 위의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복수는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완성되었다. 네오 스카이 아크. 공모전의 밤은 박민혁의 완벽한 몰락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표절 스캔들은 대한민국 건축계를 넘어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그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다시피 행사장을 빠져나왔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JMP 건설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모든 언론이 그의 비리를 대서특필했고
인터넷은 그를 향한 비난과 조롱으로 들끓었다. 회사의 전화는 불이 났고 파트너사들은 앞다투어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은행들마저 대출금의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했다. 일주일도 차에 되지 않아 JMP건설은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박민혁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아 서지안의 재능 위에서 키워왔던 그의 꿈과 자부심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압류를 알리는 빨간 딱지가 사무실 집기 곳곳에 붙었다. 그가 서지안과 함께 밤을 새우며 설계했던 회사의 상징과도 같았던 사옥 건물은 헐값에 경매로 넘어갔다. 그의 세상은 완전히 끝났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시련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몰락과 함께 그의 진짜 사랑 역시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윤채리는 표절 건축가의 연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채 하루아침에 사교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그녀가 꿈꿨던 화려한 재벌가 사모님의 삶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박민혁의 탓으로 돌렸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쳤어. 가재 도구가 모두 빠져나가 텅 비어버린 민혁의 아파트에서 체리는 그에게 악을 쓰며 소리쳤다. 그녀의 가녀리고 청순했던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있었다. 당신이 이렇게 무능한 남자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뭐하러 당신한테 돌아왔겠어. 체리나. 민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위로와 안식처마저 잃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다. 제발 너까지 나한테 이러지 마. 우리 사랑했잖아. 사랑. 체리는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다. 그래, 사랑했지. 성공한 건설사 대표인 당신을. SJ그룹의 며느리가 될 뻔했던 서지안을 버릴 만큼 나를 미치도록 원했던 당신을.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뭐야? 빈털터리 사기꾼이잖아. 내가 왜 이런 당신 옆에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가 사랑했던 것은 박민혁이라는 인간이 아니라 그가 가진 성공이라는 조건이었다. 체리는 미리 싸놓은 여행 가방을 끌며 그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다. 애초에 당신은 서지안 옆에 있을 때나 빛나던 사람이었어. 그걸 몰랐던 당신이 바보인 거지. 난 내 길을 갈 테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녀는 미련 없이 뒤돌아 그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박민혁은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았다. 회사 명예사랑, 그리고 그가 배신했던 여자까지.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절망적인 공허함이 그를 삼켰다. 그는 며칠 동안 폐인처럼 술만 마셨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그는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그와 지안이 함께 처음으로 설계했던 작은 상가 건물 앞에 멈춰 섰다. 빗속에서 그는 오래전 그곳에서 함께 웃으며 미래를 꿈꾸던 젊은 날의 자신과 지안의 환영을 보았다. 민혁 씨,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들을 만드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깊게 울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후회.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는 후회였다. 몇 주가 더 흘렀다. 박민혁은 작은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었다. 세상은 그를 잊은 듯했다. 퇴근길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허름한 국밥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눈의 길 건너편 대형 서점에 쇼윈도가 들어왔다. 쇼윈도 가장 중앙에는 이번 달에 새로 나온 경제 잡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잡지의 표지 모델은 권희준과 서지안이었다.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다 세상을 바꾸는 비저너리 커플 권희준 부회장, 안서지안 수석 건축가.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완벽한 파워 커플의 모습으로 나란히 서 있었다. 권희준은 자랑스러움과 깊은 애정이 담긴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고, 서지안은 세상의 중심에 선 사람,
특유의 자신감과 지성미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동등한 위치에서 혹은 그 이상으로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하고 있었다. 그 사진 한 장이 박민혁의 남은 자존심마저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놓친 것의 실체를 깨달았다. 그가 버린 것은 단순히 5년을 만난 약혼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유일한 파트너를,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던 반쪽을, 그리고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남자로 만들어줄 수 있었던 여자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윤채린이라는 신기루를 좇기 위해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을 스스로 내던져버린 우주에서 가장 어리석은 남자였다. 하늘에서 그날처럼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박민혁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서점 쇼윈도 앞을 떠나지 못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몇 주 전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빗속에 버려졌던 것은 그녀였다. 하지만 오늘 이 차가운 빗속에 홀로 남겨진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후회는 지독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와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시간은 과거에 멈춰버렸지만 그녀의 시간은 눈부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네오 스카이 아크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서지안의 프로젝트 피닉스 팀에게 돌아간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심장부 오래된 공장지대였던 곳에는 이제 거대한 크레인들이 숲을 이루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랜드마크의 뼈대가 하루가 다르게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고 있었다. 서지안은 대한민국 건축계의 가장 눈부신 별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약혼녀나 재벌가의 안주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오롯이 건축가 서지안으로서 세상의 존경과 인정을 받았다. 그녀의 이름은 혁신과 천재성의 동의어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박민혁이라는 과거의 상처는 희미한 흉터로만 남았고 그녀의 옆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파트너인 권희준이 함께했다. 하지만 그녀와 권희준 사이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지막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바로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1년 기한의 결혼 계약이었다. 그리고 그 계약의 만료일이 바로 다음 주로 다가오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난 1년간 그들은 비즈니스 파트너에서 시작하여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동료로, 그리고 이제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해 있었다. 하지만 계약이라는 차가운 현실은 그들의 감정 위에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있었다. 특히 불안한 것은 권희준이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왔던 그였지만 서지안의 마음만큼은 그의 통제 밖에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지성, 그녀의 강인함, 그리고 그녀가 가끔 보여주는 따뜻한 미소까지. 그녀는 그의 차갑고 무채색이었던 세상에 들어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그는 두려웠다. 그녀가 이 결혼을 여전히 복수를 위한 계약이자 비즈니스로만 생각하고 있을까봐. 이제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더 이상 SJ그룹의 배경이나 권희준이라는 남편의 이름이 필요 없었다. 계약 기간이 끝나는 순간 그녀가 자유롭게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했다. 마침내 계약 만료일을 이틀 앞둔 저녁, 이준은 결심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했다. 그는 지안을 그들의 집 낙선제의 넓은 거실로 불렀다. 벽난로에는 따뜻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그가 직접 준비한 와인과 치즈가 놓여 있었다. 할 얘기가 있어. 이준이 평소보다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안은 말없이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녀 역시 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이준은 테이블 아래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의 앞에 놓았다.
봉투 안에는 완벽하게 작성된 이혼 합의서가 들어있었다. 우리의 계약 기간이 모레면 끝나오.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약속대로 모든 서류는 준비해 두었소. 당신은 이제 자유요. 그의 말은 그가 만든 계약을 존중하는 약속을 지키는 행위였다. 비록 그것이 자신의 심장을 찢어놓는 일일지라도 지아는 서류 봉투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아 이주는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가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던 순간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진심을 숨길 수 없었다. 이 계약은 내 인생 최고의 거래였소.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지난 1년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은 내게 쇼나 계약이 아니었어. 당신은 내 차가운 세상에 들어와 온기와 의미를 가르쳐 주었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됐소, 지안 씨.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모든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는 1년짜리 파트너를 원했던 게 아니오. 평생을 함께할 진짜 파트너를 원해. 부디 내 곁에 머물러 주시오. 그의 고백에 지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방울져 흘러내렸다. 그녀 역시 지난 시간 동안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따뜻함과 외로움을 보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 또한 그가 이 관계를 여전히 비즈니스로만 생각할 것이라 오해하고 계약이 끝나는 날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아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가 서류에 서명하려는 것일까?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서류를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 한 번 네 조각으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테이블 위로 힘없이 흩어졌다. 아무래도 그녀가 눈물 젖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계약이 필요할 것 같네요. 새로운 계약. 네. 계약 기간은 평생으로 하고요. 그녀의 대답에 이주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자신의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그들의 진짜 첫 키스를 나누었다. 그것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깊고도 뜨거운 입맞춤이었다. 몇 달 후, 더 스카이아크의 기공식 날, 서지안과 권희주는 나란히 서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첫 삽을 떴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그들의 모습은 대한민국 전체에 생중계되었다. 그들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상을 움직이는 최고의 파워 커플이었다. 어디선가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작은 식당의 TV 화면을 통해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박민혁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도 질투도 아닌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영원히 자신이 버린 과거의 망령으로 살아갈 터였다. 기공식이 끝나고 지안과 이주는 공사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섰다. 석양이 그들의 등 뒤로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서울의 미래가 저기 있네요. 지안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지. 이준이 그녀의 손을 굳게 잡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말없이 자신들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현장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배신으로 시작된 만남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구원이자 사랑이 되었다. 그들은 마침내 상처와 복수를 넘어 사랑과 존중, 그리고 공동의 꿈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로운 설계도를 함께 그려나가기 시작했다.